자, 그러면 예. 뉴스 3 이제 하나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이 미국 소매 유통업체들이 지금 재고 때문에 근데 재고 한참 없었다고 뭐 원래 재고가 많은 게 좋습니까? 정프로 장사하는 사람 없는 게 입장에서. 좋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 국면, 네. 경기가 좋은 국면에는 재고가 있어야 돼요. 경기가 좋아질 때는 그게 이제 우리 생각하고 미국 생각하고 좀 다른 게 네. 미국은 소비의 나라거든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물건이 없으면 못 파냐? 돈이 없어서 못 사지? 이 관념이 굉장히 강해요. 미국은 또 그렇진 않군요. 미국은 이제 전체 경제 대부분이 소비로 이루어진 나라니까 사실 미국 사람들의 소비력이라는 거를 정부로도 일부 뭐 체험했겠지만 굉장합니다. 네. 지금은 뭐 이제 온라인 소비 때문에 그걸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은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왜 블랙 프라이데이 이럴 때 있잖아요. 네네네.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아울렛 몰 같은데 가면은 정말 경쟁이 어디냐 아침 일찍 가는 이유가 파킹 랏을 가급적 출구 가까이 돼야 돼요. 왜냐면 계속 실어 날라야 되니까. 네네네. 뭐 베스트바이 같은 것들 들어가야지 뭐 액정 TV 같은 거 날라야 되고 그러니까 저 멀리 가면 애들이 투덜투덜거리거든. 때 잘하는 거 있잖아.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비를 왕성하게 하고 있는 나라의 리테일러들은 이 재고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경기가 왔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돈 벌어야 땡겨야 될 때 못 땡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많은 거는 우리 기준으로는 이거 장사 안 돼서 어떡하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경기가 이제 확장기에 들어서고 이제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됐는데 물건을 제대로 수급 못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PMI 지수라고 있잖아요. 네. PMI의 그 P가 퍼체이싱 아니에요?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그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 재고를 얼마나 지금 쌓는 거냐? 너 지금 재고가 많이 남았냐? 이거가 이제 경기를 바라보는 가장 그 정확한 바로미터가 된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건데 지금은요. 갑자기 재고가 많이 쌓이는 게 문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2022 회계연도 1분기 2월에서 4월 미국 주요 소매업체 6개 뭐 월마트, 타깃 이런 데들 있죠. 평균 재고 회전 일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10% 늘어나서 68일이다. 그러니까 창고에 들어오면 소진되는 그 기간이 68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래요? 창고에서 물건이 제대로 안 빠진다는 거예요. 쟁겨놨는데. 네네네. 예,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전쟁이 났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공급망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구매 관리자 이 사람들이 쟁겨야 되겠다. 그리고 살라 그러면 물건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미리 땡겼는데 근데 이게 갑자기 수요가 꺾인다. 왜 그러겠어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들이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 이자 부담 이런 거 올라가니까 미국 사람들의 어떤 소비력,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소비에 영향을 주고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이 가장 악순환의 구조로 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점점 쌓인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팬데믹 시즌에는요. 정부에서 뭐 돈도 주고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 나갈 때 왕창 사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한 번 살 때 그냥 담어 이렇게 되니까 사실 가구당 또 개인당 단위당 이 소비의 어떤 그게 그 비이상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고 많이 쌓이면 어쨌든 할인해서 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의 리테일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그만 가게 하는 사람들은 너 매출 며칠치를 합치면 렌트를 낼 수 있냐? 너 며칠치를 더 추가로 팔면은 매출이에요. 이익이 아니라. 네네네. 그러면 종업원 그 급료를 줄 수 있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뭡니까? 남는 게 이익이고. 남는 게 이게 아니죠. 그 다음에 커버해야 될 게 이제 원재료비. 이렇게 사와서 사입해서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채우고 남는 게 흑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고정비 그러니까 가장 큰 고정비가 렌트하고 인건비거든요. 그걸 며칠에 커버. 그러니까 정프로가 만약에 미국에서 가게를 했다. 그러면 렌트가 만약에 5,000불이라 이거요. 며칠에 커버하면 좋은
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2 days. 2 days. 야, 장사를 하시네. 나는 처음에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벌어서 렌트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사업 머리가 없는 거지. 네. 근데 그 렌트가 비싸면 비싼 대로 싸면 싸는 대로 2, 3일 안에 그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야 장사 잘 된다는 건데 지금 그게 이제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마트 같은 경우도 1분기의 재고 회전 일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5일이 늘어서 45일이 됐는데 재고 자산의 규모도 1년 전보다 32%. 그럼 뭐 돈이라는 게 저게 안에 쟁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돈이 안 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야 지금 돈 안 남더라도 일단 팔어. 네. 그러면 이제 세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세일 들어가면 재고는 좀 줄 수 있겠죠. 그러면 뭐가 낮아져요? 이익률이 확 떨어지죠. 뭐 그렇긴 그게 하겠네. 뭘로 나타나냐? 타깃 같은 거에 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쇼크가 오니까 주가 급락해 버리는. 월마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건 이제 당연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좋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재고가 는다는 건 싸게 팔 수 있는 거고 싸게 팔면은 치솟는 물가를 그렇겠죠. 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기업체들의 재고 자산이 이렇게 는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는 첫 번째 큰 신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석하는 바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들어가면 이런 재고의 부담을 갖고 있는 기업체들의 실적은 악화되고 네. 실적이 악화된다는 건 이제 고용을 좀 줄일 수 있고 지금 이미 뭐 고용을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재고 조정이라고 하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이런 그 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통업체들 그리고 그게 최고고가 아주 싼 거 달러트리 같은 것들 그런 데들에는 피해가 덜한데 요 중간 단위에 있는 업체들 이런 데들이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 그럴 때 재고가 느는 거하고는 지금 좀 다르게 봐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기업체들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나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오고 하니까 예측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딴 데보다 훨씬 높아졌겠죠. 재고 관리에 실패하는 기업들. 네네네네. 그런 기업들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은 어떤 구매 관리자가 되게 현명해서 이거는 인플레이션의 그 어떤 구매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해야 돼. 이렇게 잘한 기업과 그렇지 않고 그냥 쟁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악성 재고라고 하잖아요. 악성 재고가 뭐냐면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타겟이다 월마트다 이런 데들은 품목수만 해도 뭐 몇천 가지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사는데 그중에 전혀 안 팔린 정크 같은 거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세일해도 안 팔리고 그러면 이제 그게 기업의 어떤 영업이익률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악성 재고가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매 업체 중에서도 실적이 의외로 괜찮네. 그런 회사 그런 업체들은 아마도 그 재고 관리에 대한 더 디테일한 성과가 나온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차별화되고 있는 어떤 실적을 잘 보고 근데 그런 영향은 몇 분기 간단 말이에요. 네. 그걸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소매업들에게는 타격을 좀 줄 수 있지만 물가 안정에 약간 도움은 좀 될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OECD가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2.1에서 4.8까지 높여놨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기존 전망이 그러니까 OECD도 참 매번 하는 얘기지만 틀리려고 통계 내는 데 같긴 해요. OECD랑 골드만삭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통계라는 게 네. 사실 후행적인 거라서. 그래서 대체로 한국 물가 상승률을 4.8%로 어제 이제 올렸는데 기존 전망이 2.1%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3.0에서 2.7%로 0.3%포인트 또 낮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차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실질 국내 총생 GDP를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1분기에
우리나라 GDP 잠정치가 보시면 0.6이 나왔거든요. 0.6%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네네. 0.6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속보치가 0.7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속보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잠정치가 나오고 확정치가 나오는데 그걸 조정을 해보니까 오히려 0.1% 포인트 더 낮더라. 네. 이렇게 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국은행의 전망치도 연간으로도 사실은 2.7%를 제시를 했는데 저 0.6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게 목표 달성 어렵겠는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렵지 뭐 사실 좋아지겠나 이런 네네. 생각들을 좀 하잖아요. 물론 이제 리오프닝 때문에 일시적인 소비 뭐 이런 것들이 좀 반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산술적으로 계산한 남은 기간 매 분기 0.5%씩 성장해야 이제 2.7%가 달성이 되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건데 여기다가 이제 OECD에서 4.8인데 사실 5% 이상 그리고 이건 체감 물가는 이거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 뭐 사실 새 정부의 그 경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경제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잠재 성장률이 0%대로 좀 물론 원론적인 얘기예요. 네. 0%대로 0%가 된다는 게 아니라 0.5, 0.6, 0.8 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OECD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부담을 주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맥시멈 성장. 그 부담이라는 거 다른 얘기로 하면 물가 상승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기초 체력,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이렇게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얘기한 게 과감한 정책 기조의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 개혁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자, 과감한 정책 기조 전환은 뭐냐면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기조로의 전환이겠죠. 지금 성장이 잠재 성장률이 0%대라니까 그 다음에 강도 높은 구조 개혁 이걸 이제 병행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 구조 개혁은 장기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근데 체질을 개선하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좀 저하시키는 일들도 해야 돼요. 고통받는 분들도 늘어나고.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두 마리 토끼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으로의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의 어떤 숙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대외 변수마저도 좋지 않다. 국제 유가 뭐 120달러죠. 네. 또 금리 올라가죠. 그죠? 달러 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하반기 이제 6월이 이제 뭐 한 20일 남았습니다만은 하반기 경제 운용이 사실 새 정부의 어떤 분기단의 첫 번째 과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쉽지 않다. 그리고 뭐 대통령도 이제 그런 언급들을 많이 하잖아요.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 올라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 우리 얘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3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뭐 아침부터 하루 종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니까요. 보셨을 텐데 네? 카카오페이 2대 주주죠 알리페이 여기가 뭐 다 말려진 겁니다만은 뭐 대규모 물량을 쏟아냈죠. 그래서 500만 주를 처분을 하다 보니까 네. 지분이 원래 2대 주주가 38.52%나 돼요 이게. 근데 이게 34.72%로 이제 낮아졌다 이렇게 공시가 나왔고 여기에 충격받.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뭐 팔 수도 있지. 근데 여전히 34.72%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을 못 팔지 뭐 두 번 세 번을 못 파나 이런 이제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뉴스 3의 세 번째 뉴스로 채택한 거는 이런 걸 우리가 오버행 이슈라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의 분산이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기관에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자산운용사에서 계속 매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고 들어가죠. 네. 5%. 그러면 초심자들은 저 큰 자산운용사가 뭐 5% 이상 신고했으니까 이 주식이 얼마나 잘 가겠어?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저기가 오르면 팔겠지?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수포개입니다. 네. 그분이 예를 들면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 간에 그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예를 들면 5% 지분 신고했어요. 그러면 야 수포개미 저분이 저 정도로 좋아해? 그러면 올라갈 것 같죠? 안 올라갑니다. 아니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안 올라가는 확률이 많은 게 그런 게 이제 오버행 이슈라고 하는데 야 저게 언제 저 사람이 매물을 내놓지? 그래서 결국은 시장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어떤 지배 이 소유 구조의 어떤 가변성 네. 이런 것들이 주가의 수급상의 발목을 잡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실 때 물론 이제 펀더멘탈을 먼저 보시죠. 그런데 그리고 장기간에 걸치면 이런 것들도 소음에 불과해요. 네. 기업이 좋으면 이런 거 다 받아놓고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기간이라는 게 좀 고통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주식을 고르실 때 의외의 어떤 수급상의 구조가 이거는 뭐 전략적인 투자자와의 관계 속에서 물량이 어느 정도 장기간에 걸쳐서 안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건지 그리고 그걸 갖고 있는 최대 주주 혹은 지금 같은 2대 주주의 성격이 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하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물론 이제 카카오페이가 뭐 오늘부터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류의 과점되어 있는 주식들의 어떤 수급상의 불리함 같은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4% 팔았고 16% 빠졌고요. 네. 현재 34%를 알리페이는 더 갖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19%까지도 밀렸죠. 네. 자, 그러면 뉴스 3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또 증시에서 체크해봐야 될 네. 것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재미없다고 광고 나간 동안 좀 바꿔오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만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 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